자, 산림 측량 및 GIS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트래버스 측량 분야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측량에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트래버스 측량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버스 측량이 뭘까? 우리 일반적으로 트래버스 측량은 다각 측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을 측량하는 거죠. 자, 연속된 측선의 거리와 방향을 차례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는데 거리는 우리 거리 측량이 되는 거고 방향은 각을 이용해서 측량을 합니다. 이런 각의 측량은 보통 트랜싯 또는 컴퍼스 같은 장비들을 이용을 합니다. 트랜싯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여러분들 측량기이고요. 컴퍼스는 휴대용 컴퍼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나침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침반에다가 시준기를 달아서 망원경도 달려 있던가 아니면은 가늠쇠 가늠자가 달려 있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정해서 삼각대 위에 고정해서 쓸 수 있게 나오는 조금 더 정밀한 장비들도 있기는 합니다.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경위거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좌표로 환산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측점의 좌표를 결정하는 트래버스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도면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트래버스의 종류에는 이제 개방 트래버스, 결합 트래버스, 그 다음에 폐합 트래버스, 트래버스 망 같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개방 트래버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방 트래버스는 이제 아래 그림처럼 각 측량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요. A 지점이나 B 지점이 기지점이 아닌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준점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좌표를 정확하게 실제 좌표를 표시되어 있거나 측정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미지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곳에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이 바로 개방 트래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임도에 대한 측량을 진행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개방 트래버스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지점에 연결되지 않아서 측량 결과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높은 정도의 기준점 측량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계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답사 측량 또는 하천 노선 측량의 기준점 설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덜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에 나오는 게 결합 트래버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점이나 종점이 기지점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점이나 B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들이 될 거예요. 이런 기지점에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측량 결과를 점검할 수 있고요. 트래버스 측량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넓은 지역의 정밀한 측량에 사용이 됩니다. 형태는 개방 트래버스와 같지만 시점과 종점이 미지점이 아닌 기지점이라는 차이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임도 측량에서는 이 개방 트래버스와 결합 트래버스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측량을 하는데 기지점 우리가 정확히 좌표를 그 수준점으로부터 따올 수 없는 곳들이 많죠.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수치 지형도라든가 지도에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좌표들, 도로의 교차점, 전봇대, 아니면 교량, 건물의 귀퉁이 이런 이제 기지점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측량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GPS를 이용해서 시점과 중간점, 종점 같은 경우에 특정 지점에 대해서 이제 좌표를 정확하게 획득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폐합 트래버스인데요. 폐합 트래버스는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트래버스입니다. A에서 시작해서 측량을 진행을 하고 다시 A로 돌아오는. 그래서 결합 트래버스보다는 정도가 좀 낮지만 그래도 개방 트래버스처럼 오차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보정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소규모 측량에 사용이 되고요. 형태는 폐다각형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래버스 망인데요. 트래버스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방 트래버스, 결합 트래버스, 폐합 트래버스 중 두 가지 이상이 지형과 측량 목적에 따라서 결합된 것을 우리가 이제 트래버스 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A에 시작을 해서 A로 다시 돌아오니까
폐합 트레버스 형태가 될 테고요. A 지점이 기지점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결합 트레버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미 지점에서부터 측량을 해서 연결을 해서 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방 트레버스나 결합 트레버스가 또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과 결합, 폐합 중 섞여서 현장에 맞도록 다양하게 섞여서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 보시면 폐합 트레버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합쳐져서 다시 큰 하나의 폐합 트레버스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런 이제 트레버스 측량을 하는데 측각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측각을 하냐, 각을 측정하냐에 따라서 뭐 교각법, 편각법, 방위각법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각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전측선 앞에 이제 이전에 이제 측량한 측선과 다음 측선이 이루는 각을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교각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차하는 각인 거죠. 그래서 A에서 이렇게 B, C, D, E점의 교각이 되죠. 이건 패다각형에서 가능한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아닌 개방이나 결합 트레버스 같은 경우에서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최초각은 방위각을 뭐 측정을 하든가 기준점에 의한 각이 될 테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잴 것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잴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자, 협각법. 그다음에 뭐 폐합 트레버스에서는 이렇게 폐합 트레버스에서는 닫힌 다각형의 내각을 측정하는 거죠. 외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각만을 관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각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재들 보다 보면 교각법, 협각법, 내각법은 같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측 결과가 다른 측점에서의 관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차 발견과 재측량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백악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각관측 방법입니다. 측량학에서 백악법은 측량학에서의 각을 측정하는 방법에 보면요, 우리가 알기로 단측법, 백악법, 방향각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합각법도 있고 있는데 단측법은 자 정위, 반위 이렇게 한 번만 측량하는 거고요. 백악법 같은 경우는 이걸 반복해서 측량을 합니다. 근데 값을 합산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방향만 남길게요. 파란색으로 다시 그릴까요? 자, 뭐 측량학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측량학 시간에 똑같은 트레버스 측량 설명에서 아마 백악법 설명이 될 텐데요. 자, 각을 누적해서 측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뭐 여기가 A라고 할까요? A점에서 A 라인 B O 그러면 각 AOB가 되겠죠? 먼저 A 측선에서 OB 측선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을 측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측각을 하고요. 측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20도가 나왔어요. 기계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AO를 시준을 합니다. AO를 시준을 해요. 기계가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 측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정된 걸 풀어서 측정을 하니까 플러스 40도가 될 테고요. 또 이제 각 측선 OA로 가서 다시 OB 쪽으로 다시 측각을 합니다. 누적 측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60도다. 그러면 60 나누기 3 반복 횟수죠. 3 반복 나누면 2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최초의 측각하고
맞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여기가 60도가 아니고 63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 3하면 21도가 되겠죠. 이렇게 반복해서 오차를 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관측하는 장비들이 일정 각도 이상을 측정할 수 없게 미세각들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 측량을 통해서 이 미세각들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백악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폐합 트래버스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측점이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될 때 이 교각법을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각이 왼쪽에 있는지 지금 아래 그림의 왼쪽 같이 각이 왼쪽에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방위각 계산 시에 계산값의 부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편각법 이야기 해볼게요. 편각이라 함은 그 선의 연장선과 인접되는 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즉, 측선 AB의 연장선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B에서 C의 이제 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B 연장선과 B-라고 그럴까요? B-와 측선 BC가 만나는 각을 우리가 편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측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다음 측선에 대한 각을 재는 방법, 이걸 편각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지형 같은 도로, 하천, 수로, 터널, 철도 같은 데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측선이 전 측선의 연장선에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 각을 재는 과정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화살표가 오른쪽 위에 그림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죠? B점에서는 반시계, C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다. 좌측각이냐 우측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측선의 연장선이 다음 측선의 오른쪽에 있으면 다음 측점을 기준으로 각을 초기화하고 전 측선의 연장선이 다음 측선의 왼쪽에 있으면 전 측점을 기준으로 각을 초기화해서 측량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편각, 좌편각 이야기를 해요. 전 측선을 기준으로 전 측선이 있고요. 네, 새로운 측선이 나오겠죠? 연장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얘가 각을 재는데요.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측선을 기준으로 우회각, 시계 방향으로 측각을 하면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요. 전 측선을 기준으로 좌회각, 반시계 방향으로 측각을 하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하는 거 보면요. 점 A에다가 트랜싯을 장비를 설치하고요. 영역을 맞춰서 상부 반위에서 점 F를 후시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후시를 하고요. 하부 고정 나사를 잠급니다. 그럼 이제 후시된 상태에서 다시 B점을 이제 망원경을 정의로 해서 상부 고정 나사를 푼 후 기계를 수평으로 회전.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정의 반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계를 보면 망원경이 이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B점을 볼 거고요. 현재 A점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장비가 서 있는데요. 여기가 뭐 C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기계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기계가 이렇게 있겠죠. 네. 이 기계를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수평으로 회전하는 것은 그냥 회전이고요. 정위 반위는 이 수평 회전이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수직 회전을 합니다. 180도. 그래서 우리가 대안 렌즈가 아닌 대물 렌즈가 제 눈 쪽으로 오게 뒤집어 놓는 거죠. 망원경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제가 반대쪽으로 가서 대안 렌즈를 보고 측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반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위는 요 정상적으로 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폐합 트래버스에서는 그 대수압이 360도가 나와야 되고요. 편각법에 의한 트래버스 측량에 있어서 첫 측점의 방위각은 실측을 하게 됩니다. 첫 측점은 실측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야장을 만들어 보면 측선 AB입니다. AB에 대한 걸 나오는데요. 거리가 이제 54.35m죠. 54.35m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측각은 얼마입니까? 자, 전측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회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91도 17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선 가볼까요? BC선에서 보면 또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죠. 전측선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플러스의 60도 10분이 표시가 됩니다. 거리는 얼마요? 52.21m가 표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네, 전측선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네, 이렇게 꺾이니까 CD는 네, 48.40에 네, 마이너스가 되죠. 35도 10분이 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위각법입니다. 방위각은 여러분들 나침판이 가리키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북은 여러 가지 북이 있어요. 진북, 자북, 도북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진북은 진짜 지구의 북쪽인 거고요. 자북은 실제로 지구의 북쪽은 아닙니다. 지구에서 내뿜는 자기장이 가장 센 곳입니다. 북쪽 근처에 있죠. 뒤에 아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구면좌표계에서 잰 각도이며 원점에 있는 관측자로부터 대상까지의 벡터를 기준평면의 수직으로 투영해서 그것이 기준평면에 있는 기준 벡터와 이루는 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벡터는 진북일 수도 있고요. 도북, 지도의 북쪽일 수도 있고요. 자북, 나침판의 북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위각법은 첫 번째 측선에 대해서만 방위각을 측정을 합니다. 다음 측선부터는 정위 반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망원경을 반전시키냐 안 하냐. 그러니까 정위는 망원경을 제대로 보는 거고요. 반위는 망원경을 뒤집어서 뒤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반전법 또는 고정법 같은 형태로 방위각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각법에는 반전법, 고정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전법은 망원경을 반전을 시켜서 관측을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고정법은 망원경의 반전 없이 이제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전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전법은 망원경을 반전시키면서 방위각을 관측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들으면 될 텐데요. 자, 먼저 기계를 출발 측점 A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A에 설치를 하고요. 기준 방향 N을 시준한 다음에 우리가 수평분도원의 각을 0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0을 만들겠죠. 그래서 0을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N방향으로부터 측점 B를 시계 방향으로 시준해서 우리가 수평각을 관측하고 상부를 고정시켜서 각과 상부의 회전이 없도록 고정한 다음에 이때 이제 각을 관측하게 되는 거죠. A 값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각이 되는 거죠. 알파 AB가 됩니다. 자, 그럼 요 각은 얼마가 되는 것이냐? 예, 각을 읽으면 이제 요게 바로 측선의 방위각이 되는 거고요. 측선 AB의 방위각이 되고 48도 15분 26초가 됩니다.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계를 B로 이동하는데 그대로 갑니다. 그 상부가 고정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간 다음에 망원경만 반전을 시켜서 B에 설치하고 망원경만 반전시키고 각의 변화가 없도록 상부 고정 나사는 잠근 채 하부만 움직여서 측점 A를 후시합니다. A를 시준하고요. 이때 앞측선의 방위각 48도 15분 26초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망원경을 정위로 한 다음에 망원경을 다시 이제 반대로 원래는 원상태로 돌려주는 거죠. 이 다음에 상부 고정 나사를 풀고 측점 C를 시준을 합니다. 그럼 측점 C를 시준 후 각을 관측하면 각은 기준 방향 북을 기준으로 관측된 48도 15분 26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때 관측된 91도 00분 41초가 측선 BC의 방위각으로 확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48도 15분 26초를 가져와서 그 각에서부터 추가로 연결해서 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마지막 측선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폐합 트래버스다.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마지막 딱 돌아오는 이 부분이 되겠죠. 돌아왔을 때 마지막에 측선의 AB 방위각이 48도 15분 26초로 딱 떨어지면 오차 없이 측량을 한 거고요. 떨어지지 않으면 어디선가 오차가 발생한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망원경을 거꾸로 돌리는 게 반위, 반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거를 정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정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망원경의 반전 없이 방위각을 관측하게 됩니다. 대신 계산이 필요해요. 아까는 이전의 방위각을 그대로 고정한 상태로 넘어와서 후시를 해서 이 선, 측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C를 시준하면서 요 각만 추가로 측정한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를 A점에 설치하고 똑같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B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알파 AB는 48도 15분 26초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점 B를 시준을 이제 아까 해서 48도 15분 26초가 나왔죠. 그 다음에 기계를 다음 측점인 B로 이동해서 B로 이동합니다. B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상부는 고정을 유지하고 하부만 움직여서 이전 측점 A를 시준합니다. 이때 기준 N은 가상적인 N-로 변하게 되고요. 수평각은 N-로부터 측점 A까지 방위각인 48도 15분 26초로 고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측점 C를 관측하게 되면 271도 00분 47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측선 BC의 방위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파 AB 플러스 알파 H 마이너스 180도를 합니다. 그럼 알파 AB는 아까 뭐였어요? 아까 알파 AB가 48도 15분 26초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180도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각이 바로 271도 00분 47초가 나오고요. 여기서 180도를 빼주면 91도 00분 47초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측정한 각에 상부 고정한 각에다가 이제 두 번째 측정한 값에서 180도를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마지막 측선까지 반복을 하시면 고정법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잠깐 다각형의 내각, 외곽의 합 구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폐합 트래버스를 하다 보니까 다각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삼각형의 내각의 합, 여러분들은 이제 180도 외우고 계시고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 외우고 계시죠. 오각형, 육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540도입니다. 육각형의 내각의 합은 720도입니다. 이거를 굳이 각형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삼각형만 잘 그리면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사각형은 삼각형이 2개, 그죠? 2개 나오죠? 그 다음에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 나오고요. 그죠? 육각형은 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각형은 180 곱하기 2. 오각형은 180 곱하기 3. 그럼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걸로 식을 풀어서 하면 삼각형이 1개입니다. 삼각형은. 그래서 내각이 됐고요. 자, 사각형은 꼭지점이 4개예요. 꼭지점이 4개인데 삼각형은 2개 들어가요. 그래서 180 곱하기 2는 360도가 되고요. 오각형은 꼭지점이 5개, 삼각형이 3개. 육각형은 꼭지점이 6개, 삼각형이 4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거를 잘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180도 곱하기 꼭지점 마이너스 2 하면 되겠네요. 그죠? 4에서 2개 되니까 4 마이너스 2 하면 2고요. 5 마이너스 2 하면 3이고 6 마이너스 4 하면 6 마이너스 2 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2를 하면 내각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각형의 내부의 한 점과 각 꼭지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그냥 꼭지점을 연결한 건데 그게 아니라 다각형 내부의 한 점을 만들고요. 그 점과 삼각형을 만드는 게 만들어지죠. 오각형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네각의 합을 구할 때는 삼각형의 2각의 합만 필요합니다. 그럼 가운데 각의 합은 총 360도죠. 그래서 삼각형 5개를 곱해주고 그거에서 360도를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식을 한번 볼까요? N각형 내부의 한 점과 각 꼭지점을 연결해서 N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N각형이 N개가 됩니다. 삼각형이. 그러면 N개의 삼각형 4각의 크기 합에서 내부 한 점 주의, 그러니까 점이 다 모이는, 삼각형이 다 모이는 내부 한 점 주의 360도를 빼면 4각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180도 곱하기 N-360도를 하니까 얘를 180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80 곱하기 N-2가 되는 거죠. 이래도 180 곱하기 N-2고 위쪽 같이 그냥 삼각형을 그려도 180 곱하기 N-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곽의 합을 한번 구해 볼게요. 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그 외곽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갖고 할까요? 60도입니다. 외곽이 60도인데요. 그 외곽과 인접한 한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항상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크기 합 플러스 외곽의 크기 합은 180도 곱하기 n이 됩니다. 그럼 사각형이니까 n이 4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n각형의 외곽의 크기하는 합은 180 곱하기 n-n각형 내각의 크기 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 곱하기 n, 이건 전체 외곽 크기 합이고요. 마이너스 180도 곱하기 n-2를 합니다. 얘를 풀어 제끼면 180도 곱하기 n-n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n은 사라지고요. 180 곱하기 2가 되니까 360도입니다. 따라서 외곽의 합은 어떤 다각형이든지 360도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각 관측각, 이제 관측각 조정하고 관련돼서 각 관측의 오차 점검입니다. 이런 트래버스 측량은 세부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결정하는 측량이다 보니까 정확해야겠죠. 따라서 관측이 완료되면 그 측각치를 기하학적 조건과 비교해서 오차가 허용한계 내에 있는지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측정치의 오차가 허용한계를 넘는다 그러면 재측정을 해야 되고요. 허용한계 내에 있다 그러면 오차를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조건에 만족하도록 정리하면 끝나요. 허용한계 내에 있을 땐, 허용한계 외에 있을 땐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수준 측량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각을 관측한 후에 발생한 오차 EA가 오차 허용 범위보다 작을 때는 오차를 조정하고 허용 범위가 클 때는 다시 관측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트래버스 측량에서 수평각 허용 오차는 2의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A 루트 n입니다. 여기서 엡실론 n은 한 측정에 발생하는 오차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은 전체 각을 관측한 관측수를 루트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2a는 오차의 합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의 경우는 30초 루트 n에서 20초 루트 n 정도 안에 들어오면 OK가 됩니다. 평탄지의 경우에는 60초 루트 n에서 30초 루트 n 사이에 들어오면 됩니다. 산림이나 지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좀 더 오차 허용 한도가 높죠. 90초 루트 n에서 60초 루트 n 정도에 들어오면 그냥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조정만 하면 되고요. 이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측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꼼꼼하게 조심스럽게 측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폐합 트래버스의 관측각 조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폐합 트래버스라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아니군요. 토모카크하고 삭갈려서 자, 앞 시간이 아니라 앞장에서 폐합 트래버스 이야기를 했어요. 기지점과 시점과 종점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트래버스고요. 첫 측점이 마지막 측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폐다각형,
딱 닫혀있는 다각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내각을 관측한 경우인데요. 다각형에서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n-2가 되므로 관측한 내각의 총합 알파는 에서 180 곱하기 n-2를 빼면 0이 되면 끝납니다. 근데 이때 0이 되지 않고 오차가 발생한 경우를 각오차라고 하게 되죠. 그 각 오차는 네, 전체 관측한 내각의 총합 마이너스 네, 다각형 내각의 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을 관측한 경우인데요. 내각이 아닌 외곽을 관측하고 넘어갔을 때는 각각의 측점에서의 내각은 360도 마이너스 알파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알파 하면 이제 요거죠. 알파 1 하면 이거, 알파 2 하면 내각, 알파 3 하면 내각, 알파 4, 알파 5 내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N각형이라 그러면 쭉 풀어 헤치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360도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360도 마이너스 알파 2 플러스 360도 마이너스 알파 n까지 가고 요게 180도 곱하기 n-2하고 같아야 됩니다. 뭐 빼기 하면 0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해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 360도 곱하기 n- 외곽의 총합이죠. 네, 관측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n-2랑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풀고 하면은 결국은 외곽의 총합 마이너스 180도 하시면 180 곱하기 n 플러스 2 하시면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관측 오차다라고 관측각 오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편각을 관측한 경우에요. 그래서 자, 전 축선의 가상의 연장선과 현 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편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래서 편각을 관측했을 경우에는 다각형의 경우 출발점과 종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편각을 관측한다면 그 편각의 합은 한 지점 둘레의 각들의 합과 같으므로 외곽의 합이 이제 똑같죠. 36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360도가 되니까 결국은 관측 오차는 전체 관측각 마이너스 360도 해주면 되겠죠. 이게 0이라고 그러면 오케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관측각을 조정을 하면 해결이 되겠죠. 결합 트래버스의 관측각 조정입니다. 결합 트래버스란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거죠. 기지점에서 기지점으로 측량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모두 좌표를 알고 있는 경우에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측정과 마지막 측점에서의 좌우선을 긋고요. 이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좌우선 안쪽에 기지점이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둘 다 바깥에, 둘 다 안에, 아니면 한쪽만 바깥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눠질 건데요. 먼저 좌우선 외부에 있는 경우죠. 지금은 W 같은 형태가 됐죠. 바깥쪽으로 됐습니다. 벌어졌을 텐데요. 이때에 넘버 1에서의 넘버 1P를 바라볼 때의 방위각은 예, 알파 P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알파 P가 되죠. 넘버 1P의 알파 P예요. 그럼 넘버 1에서 넘버 2까지의 방위각은 베타 1이 내각을 측정한 거죠. P에서부터 넘버 2까지의 이제 내각을 측정을 했는데 얘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알파 P를 해주면 가뿐하게 방위각 계산이 됩니다. 자, 넘버 2에서 넘버 3의 방위각, 넘버 2, 넘버 3의 방위각도 이거는 넘버 1에서 넘버 2의 방위각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베타 2를 해주면 됩니다. 우회각이라서 예.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넘버 3에서 넘버 4의 방위각, 넘버 3에서 넘버 4의 방위각을 하면 넘버 2, 넘버 3의 방위각 마이너스 180 플러스 베타 3 해주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넘버 NQ의 방위각, 마지막에 NQ의 방위각은 넘버 N-1, 넘버 N-1 지점에 서부터 넘버 N까지의 방위각, 요 방위각 마이너스 180 플러스 베타 N을 해주면 계산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Q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식으로 이제 쭉 다 합쳐보면 이걸 다 이제 계산을 해서 합친다면 하나로 풀어져야 되니까 마지막 알파 n을 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 p 플러스 베타 1, 베타 2, 베타 n까지 쭉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해주면 계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 헤치면 알파 n은 알파 p 첫 방위각 플러스 네, 측정한 각의 합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측선의 방위각을 이렇게 구해요. 첫 번째 측선의 방위각, 두 번째 측선의 방위각, 세 번째 측선의 방위각. 세 번째 갈 때는 이 각도 세 번째까지 합쳐진 거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각 관측 시 필연적으로 오차가 포함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오차를 점검하려고 그러면 네. 알파 p 마이너스 알파 n 플러스 베타의 합 측정값의 측각의 합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해주면 네, 우리가 계산이 각이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지전 중 하나가 좌우선 외부에 있는 하나만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OI, out in, out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면 어떻게 해요? out이고 여기는 Q는 in이죠. 그래서 이건 OI형이네요. IO나 OI나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에 첫 측선의 방위각 P를 바라본 방위각은 알파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버 2를 바라본 방위각은 베타 1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알파 P가 됩니다. 물론 가로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뭐 이전 측선의 방위각 마이너스 180 플러스 베타 2를 해서 쭉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Q 같은 경우는 네, 마지막 이전 측선의 방위각 플러스 180 플러스 베타 n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고요? 마이너스 180에다가 플러스 360을 해줘야 돼서 플러스 180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풀어 헤쳤으면은 알파 n은 알파 p 플러스 전체 베타 측정각의 합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되죠. 아까 앞에서 n 플러스 1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그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 관측 오차는 알파 p 마이너스 알파 n 플러스 베타의 합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마이너스 1로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지점이 모두 좌우선 내부에 있는 II형, 인형입니다. 그죠? 인형입니다. 똑같이 연결이 되고요. 결국은 식에서 뭐가 바뀌어집니까? 마지막에 n-3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만 바뀌어요. 이 부분만 다르죠. 아까 처음에 55형은 뭐였어요?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IO나 OI형은 n-1이고요. 그 다음에 II형은 n-3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 관측 오차도 똑같죠. 알파 p 마이너스 알파 n 플러스 이제 요거식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n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방위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여지껏 측량하는 게 다 방향각입니다. 수평각에서 임의의 기준 방향으로부터 A점을 기준으로 항상 했죠. 이게 이제 방향각이 되고요. 자, 점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각들은 이제 우리가 방향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위각은 북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직선까지 측정한 각입니다. 네, 0에서 360도까지 표시가 되고요. 360도를 넘으면 다시 0으로 리셋되니까 360을 뺀 값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위가 나옵니다. 방위는 좌우선, 남북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향해서 측정한 수평각을 우리가 이제 상한 방위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상한 방위각. 뭐 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높이 이제 각도에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값에 제한이 있었다. 90도로 제한이 된 겁니다. n을 기준으로 동으로 90도, 서로 90도, s를 기준으로 동을 90도, 서로 90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정 각들은 상호 환산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다 직선이라고 보고 이건 평행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얘랑 얘는 평행하다고 봤을 때예요. 그랬을 때 각
A랑 각 B는 어떻게 되나요? 동의각이죠. 똑같죠. 네. 그 다음에 A랑 C는 막곡지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D를 한번 해볼까요? D. 그럼 A 플러스 D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180도가 됩니다. 그죠?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각.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교각. 두 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만들어지는 교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좌측각, 우측각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각의 측정은 진행 방향의 좌측각을 측각하는 경우와 우측각을 측각하는 경우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좌측각의 경우 플러스, 우측각의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자, 그 측선의 방위각을 이제 모든 걸 다 방위각으로 바꾸면 이제 절대각이 나오는 거죠. 가장 처음에는 북쪽을 기준으로 다 방위각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매번 방위각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될 텐데요. 솔직히 지구상에서 나침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잰 북쪽하고 나침판의 북쪽하고 청주에서 잰 나침판의 북쪽하고 강릉에서 잰 나침판의 북쪽이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원하는 우리가 정확한 측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 하나만 잡아 놓고요. 나머지는 거꾸로 환산을 해서 다른 각, 내각 아니면 편각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제 방위각으로 환산하는 방법들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측선의 방위각은 앞측선의 방위각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각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앞 여기에서 왼쪽 그림 보면서 할까요? 좌측각일 경우 갖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보세요. 평행하니까 알파가 얘도 알파가 되죠. 연장선의 알파가 됩니다. 그럼 알파에다가 180도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알파 2가 남은 거죠. 여기에서 교각, 요 교각을 더해 주냐 빼주냐에 따라서 자, 만약에 교각이 나왔다. 교각이 160도다.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이 교각을 빼주면 나머지 이만큼이 바로 방위각이 되는 거죠. 측선에. 이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측각을 좌측각을 하냐 우측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이제 계산이 플러스 해줄 것이냐 마이너스 해줄 것이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해진 각이 360도보다 크면은 360도가 큰 각은 없는 거죠. 그 각에서 360도를 빼고요. 구해진 각이 0보다 작으면 360도를 더해서 우리가 그 지점의 방위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각의 경우에는 이전 지점의 방위각 플러스 180 플러스 교각 해주고요. 우측각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교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편각에서 방위를 또 구해야 됩니다. 근데 편각에서 방위를 직접 구하진 않습니다. 편각에서는 방위각을 먼저 구하고요. 방위각에서 방위를 계산을 합니다. 최초 선의 방위각은 그 선의 방위각이 됩니다. 최초에 한번 방위각을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미 측선의 방위각은 앞측선의 방위각 플러스 앞측선과 이루는 편각, 방위각을 구하려는 편각이 됩니다. 그래서 즉 베타2 같은 경우는 베타1 플러스 알파2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측점이 최초의 점에 있지 않고 측선이 반향하여 마이너스 쪽인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우측각이냐 좌측각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측선의 방위각, 앞측선의 방위각 마이너스 그 측선과 이루는 편각을 해서 베타3는 베타2 마이너스 알파3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림 볼까요? 최초의 베타1은 베타1은 그냥 방위각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여기 가서 베타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베타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베타2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베타1은 알아요. 요건, 요건 베타1이죠. 그죠? 동위각입니다. 얘랑. 자, 그 다음에, 우린 뭘 알고 있습니까? 편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 알파2를 알고 있죠. 그래서, 네, 베타2 값은 요거죠?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그래서 베타2는 베타1 플러스 알파2가 되는 거고요. 자, 베타3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방위각 우리가 베타2는 알고 있죠. 근데 각이 줄어듭니다. 편각이 여기 줄어드는 거죠. 그럼 요만큼을 빼주는 거죠. 베타3는 베타2 마이너스 알파3를 해서 네, 방위각이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위각과 방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방위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방위각만 이용을 하면 대략 알죠.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269도가 어디야?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인가를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NS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네,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NE, SE, 그죠? NE 앞에 써 있는 순서가 가는 겁니다. SE,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SW, 네, NW 형태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0에서 90도의 각도에 있다. 우리 45도 이야기 해볼까요? 45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45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45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45도를 넣습니다. 자, 45도를 넣으면 1번의 구간에 있겠죠. 그러면은 N4, 이건 같습니다. 그죠? 북에서부터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N45 2 표시를 하면 됩니다. 가로를 표시하셔도 되고 표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 가로 45 가로 닫고 2 아니면 N45도 2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각도는 표시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90도에서 180도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남동쪽 관련된 부분이죠. 남동쪽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S2가 들어가게 되죠. 자, 120도 한번 해볼까요? 120도.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 120도죠.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120도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120도면 여기까지가 120도인 거죠. 이렇게가 120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180 마이너스 120 알파2를 해줍니다. 그래서 60도가 되겠죠? S 60도 한 학기가 다 돼가는데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는 최악입니다. 안 되네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180도에서 270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남서쪽이 될 거예요. 그죠? 이 구간이 될 텐데요. 자, 몇 도 해볼까요? 260도 해볼까요? 260도? 260도 해볼 겁니다. 자, 얘는 이제 남쪽을 기준으로 각도를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요만큼까지는 빼버려야겠죠. 그래서 네, 260도 마이너스 180도를 합니다. 260에서 180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80도 되나요? S 80, 80, 그죠? W가 되는 거죠. 뭐 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구간입니다. 270도에서 360도 구간인데요. 자, 몇 도 해볼까요? 330도 해볼게요. 자, 330도입니다. 자, 330도를 갈 건데요. 자, n에서부터 몇 도 있나가 문제죠. 여기까지 330도니까 360 빼기 네, 33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n 330도 w라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바보짓을 했네요. 네, 360도에서 30도를 빼면 어떻게 돼요? 330도를 빼면 30도만 남죠. 네, 값이 90도를 넘을 수 없는데, 자, N30W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바꿀 수 있겠죠. 네, 방위를 방위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방위각을 방위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위거 및 경거의 계산입니다. 자, 위거, 경거 나오는데요. 자, 위거는 남북 방향, 경거는 동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 AB, 즉 선분 AB가 NS에 투영된 A-B- 예, 요 구간을 우리가 네, 위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WE, EW 동서 구간에 투영된 네, DAB를 우리가 경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좌표계 0을 기준으로 해서요. N쪽은 플러스, 네, S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E도 플러스, W는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위거 및 경거의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하고 각만 측량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좌표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좋아지다 보니까 CAD 프로그램에서 각과 거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도면을 만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지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평면상에 우리가 좌표를 뿌려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테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거 경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측각한 것들을 방위각으로 바꾸고요. 방위각을 우리가 방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방위를 이용해서 위거 경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오, 원래는 방위각에서 바로 이제 위거 경거 계산하면 되는데요. 삭갈려요. 삭갈리는 게 나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XY를 우리가 이제 직교축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종축 방향을 NS, 횡축 방향을 WE. 그래서 이제 종축 방향 NS를 좌우선, 그다음에 횡축 방향을 위선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세타는 이제 방위각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측선 AB가 NS축에 비치는 정사형광거리, 측선 AB가 NS축에 비치는 이 A-B' 선이 될 겁니다. 얘가 바로 요 선이나 뭐 똑같죠. 라지 A, 스몰 b나 A-B'나 똑같습니다. AB의 위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EW. 자, 이 선에 비치는 정사형상 거리 스몰 a, 라지 A, 스몰 a나 아니면은 여기는 없네요. 그죠? 라지 A, 스몰 a를 AB의 경거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측선의 중점에서 NS선의 직각으로 그은 선, 이 측선의 중심점에서 NS선의 직각으로 그은 선, 요 C'가 될 텐데요. CC'의 길이를 좌우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각도를 몰라도 이 좌우선거를 알면 우리가 A, B를 그려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트래버스 측량에서 위거 및 경거는 어떤 데 사용되냐? 오차의 합리적인 배분할 때 쓰고요. 측정치를 제도할 때도 씁니다. 폐압 트래버스인 경우에 면적 계산할 때 쓰게 되고요. 결측 또는 오측을 보정할 때 바로 이 위거 경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위거와 경거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위각에 따라서 위거 경거 부호가 결정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수학 시간에 배우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0에서 90도 구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 플러스죠. 그죠? 그다음에 90도에서 180도는 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0도에서 270도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70도에서 360도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됐나요? 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측선이 4개가 있어요. A, B, B, C, C, D, D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각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미리 나는 앞에 올려드린 교환에는 16도 39분 10초로 되어 있는데요. 216도 39분 10초로 수정하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입니다. AB. AB는 이쪽에 있어요. 60, 이제 23도에 있죠. 이쪽에 있죠. 그래서 자, 어느 방향입니까? N은 플러스. 그죠? N은 플러스. 여기 있으니까 N 뭐예요? E S W입니다. 그러면 N 플러스 E 플러스 N 플러스 E 플러스 표시하면 되고요. 313도는 어디입니까? 예, BC는 여기입니다. BC는 여기죠. 네, 어떻게 됩니까? N은 플러스고요. 그죠? N 플러스 W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216도 가볼게요. 216도 가면 이제 여기가 CD가 여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93도네요. 아이고 115도네요. 그죠? 115도니까 여기가 됩니다. D2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E는 플러스, 그죠? S는 마이너스. 여기가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N과 S가 기준입니다. 각도를 항상. 그래서 A, B는 이 각을 측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C는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우리가 방위각은 지금 이 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이 각을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되죠. 360도 마이너스. 네. 방위각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D는 어떻게 돼요? CD는 S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각을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위각 마이너스 180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D에 있는 각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네, 이 각을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180도 마이너스 방위각, D의 방위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측선의 방향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검토하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각 측선의 세타 값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계산을 할 때는 90도가 넘어가는 값들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를 구할 수 있으면 방위가 N과 S를 기준으로 각을 좌우로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토대로 위거 경거를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와 같은 표가 있었죠. 여기는 216도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AB, 측선 AB를 보면요. 23도 55분 40초예요.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갈색 화살표 같은 모양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둘 다 플러스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각부터 계산해 볼까요? 각은 고민할 이유가 없죠. 이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23도 55분 40초를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거 BC 볼까요? BC가 313도니까 지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NW가 되니까. 자, 다음. 그래서 이건 계산할 때 요각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360도 마이너스 방위각을 해서 313도 10분 30초를 쓰는 게 아니라 46도 49분 30초를 입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CD 볼까요? CD는 보니까 남서쪽으로 갔네요. 그죠? 둘 다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각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실제 방위각 마이너스 18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16도 39분 10초가 아니라 36도 39분 10초를 계산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D 보면요. 자, 남동쪽에 있죠. 그죠? 남쪽이니까 마이너스, 동쪽이니까 플러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각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80도 마이너스 방위각을 해서 115도 35분 50초를 쓰는 게 아니라 64도 24분 10초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미리 계산해 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러 오실 때 공학용 계산기 꼭 하나씩 갖고 오셔야 됩니다. 계산기 없으면 네, 힘들어요. 물론 수기로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 잘 틀려요. 네. 분명히 어렸을 때 계산기 갖고 수학하진 않았거든요, 산수나.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덧셈 뺄셈에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계산기도 물론 네, 터치를 잘못하셔서 네,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공학용 계산기 챙겨 오십시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빌려 오시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하셔서 네, 꼭 준비를 하셔서 사용법을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산기 하나 사 놓으시면요. 요즘 이제 계산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뭐 특정 업체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6시 이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오 전에 주문하면은 그날 밤 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기도 요즘은 뭐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예전에는 공학용 계산기 하나 살려면 제가 아마 대학생 때는 그때도 한 5,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뭐 아주 저가도 있긴 있었지만 뭐 쓸만한 공학용 계산기 뭐 이래갖고 공학용 계산기에 컴퓨터에 투자하듯이 뭐 10몇만 원짜리 계산기를 사서 써본 기억도 있고요. 그 계산기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국산 계산기는 없어요. 그죠? 삼성이나 LG에서 이런 계산기 나오면 좋은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옛날엔 나왔었어요. 삼성에서.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아마 쓰시려고 그러면은 뭐 이제 외산 계산기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가격대는 뭐 저렴합니다. 그래서 하나쯤 준비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전공 쪽이나 아니면 다른 일 하실 때도 계산기 다 써먹으니까 꼭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계산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기 힘드시면 계산하는 방법도 익혀 놓으셔야 돼요. 도분초 입력하는 법 숙지를 해 놓으셔야죠. 와서 교수님 제가 이거 계산을 못하는데 계산기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계산기 종류가 한두 종류가 아니죠. 입력하는 법도 다릅니다. 각자 자기 계산기 사용하는 법을 꼭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코사인 쉽게 생각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코사인 23도 55분 40초를 입력하면 네, 0.91406 나오고요. 사인 23도 55분 40초 입력하면 0.4058 나옵니다. 딱 5자리에서 끝나냐? 아닙니다. 뒤에를 쭉 나옵니다. 무리수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반올림해서 5자리 정도에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 볼 때는 몇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분명히 이제 줄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5자리까지, 그러니까 6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자리까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자, 소수점 5자리까지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5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6자리 값을 반올림 하는 형태로 해서 5자리까지만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 풀어볼까요? 위거경 거. 자, 위거 먼저 갑니다. AB 코사인 세타 하니까 67.30 곱하기 0.91406 해서 얼마 나옵니까? 61.52 나오고요. 사인 세타 해줘서 27.30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 BC, 측선 BC에 대해서는 볼까요? BC 코사인 79.9 곱하기 0.68423, 그 다음에 경거는 79.99 곱하기 0.72927 해서 계산하게 되면 54.67, 58.28 계산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그다음에 CD, 측선 CD에 대해서는 63.37 곱하기 0.8027, 63.37 곱하기 0.59696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50.84, 37.83 나오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마찬가지로 93.6 곱하기 0.43204 아니면 곱하기 0.90185를 해주면 네, 40.44, 84.41 계산이 돼서 정리가 됩니다. 한 번씩들 꼭 풀어보시고요. 네, 왜 꼭 풀어보라 그러는지 네,
자, 앞에서 다양한 트래버스에 대해서 측각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방해각을 구하는 법, 뭐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확인하는 법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그럼 그거를 했으면, 자,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이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래버스의 조정인데요. 트래버스의 조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조정하고 엄밀 조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조정법에는 컴퍼스 법칙, 트랜십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엄밀 조정법에는 우리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조정법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제 기본 가설이 필요해요. 간이 조정법은 각 또는 방향의 측정이 거리 측정보다 정밀할 때입니다. 각이 더 정밀할 때, 각과 거리 측정의 정밀도가 같을 때, 그 다음에 거리 측정이 각보다 더 정밀할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질 거예요. 각이 정확할 때, 각과 거리가 같을 때, 정밀도가 같을 때, 그 다음에 거리가 더 정확할 때, 요걸 가지고 하는데요. 요때 각 또는 그 방향의 측정이 거리 측정보다 정밀하다는 얘기는, 거리 측정은 이제 스타디아 측량 같이 계략 측량에 의해서 거리를 관측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각의 측정이 거리 측정보다 정밀할 때를 표시하면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을 때는 강철 테이프나 EDM, 전자거리 측정계 이런 것들로 관측이 이루어지고요. 거리 관측이. 그 다음에 데오드라이트나 그다음에 뭐 EDM 장비에 의해서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각 관측이 이루어질 경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거리 측정이 각의 측정보다 정밀하게 이룰 때, 각은 트랜시트에 의해서, 거리는 EDM에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조정법. 자, 그래서 간이 조정법으로 먼저 컴퍼스 법칙입니다. 보우디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두 번째 가정을 활용을 합니다. 각 또는 방향의 측정 정밀도가 거리 측정 정밀도가 같을 때 가정을 하고요. 또 하나의 가정으로는 오차는 우연 오차로 변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가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폐합 오차를 각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뭐 다음 식과 같이 조정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느 측선의 위거 또는 경거의 조정량은 위거 또는 경거의 폐합 오차 곱하기 측선의 총 길이분의 그 측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 4대 6 해볼까요? 4대 6. 6m일 때 4대 6을 한다라고 계산을 하면, 자, 총의 폐합 오차는 6이고요. 100분의 40 되니까 0.4 곱해주겠죠? 그러면 6, 4, 24, 2.4m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6m가 다음 측선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트랜sit 법칙입니다. 트랜싯의 가정은 각의 측정이 거리 측정보다 더 정밀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었죠. 오차는 우연 오차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건은 트래버스 변들이 좌표의 격자와 나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자주 쓰진 않아요, 이 트랜sit 법칙을. 그 다음에 폐합 오차를 계산된 위거와 경거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측선의 위거 또는 경거의 조정량은 위거 또는 경거의 폐합 오차 곱하기 위거 또는 경거의 절대값의 총합분의 그 측선의 위거 또는 경거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엄밀 조정법이 있었죠. 엄밀한 방법, 뭐 복잡한 계산이 요구가 되고요. 사용 빈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각을 중량으로 취급을 해서 거리는 최소 제곱의 원리를 이용해서 중량 평균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 조정법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우리 알고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각 측량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각 측량은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면적과 최적 측정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